자, 이번 시간 교재 49페이지 이제 관련해서 입조대표인에 관련한 부분에 연계해서 가보실까요? 49페이지는 입조대표인에 관련해서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은 선거관리,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단체에서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간단히 쭉 가시면서 보죠. 자, 이제 선거관리 왜 합니까? 이제 관련해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입조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조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번. 일단 구성하려면 누구를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그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동그라미 2번의 박스에 기역, 니은, A, B, C의 총에서 5가지 해당 자라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관련해 보시면 여기는 그럼 결격 사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는 몇 가지가 있냐면 해서 여기는 5가지 결격 사유가 있고요. 이 5가지 하나에 해당한다면 결격사에 해당이 돼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첫 번째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 관련의 3가지 A, B, C 해서 A, B, C 총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결격사 총에서 5가지 결격사에 꼭 한번 체크하셔서 내용을 보시도록 하고요.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자들로 해서 다시 보시면 여기는 누구를 꾸리게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면 위원수입니다. 위원수. 자, 그럼 위원수는 몇 명으로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꾸릴 거냐 그래서 위원수는 세대수, 그 공동주택의 세대수입니다.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서 위원회 수가 달라지는데 그 기존되는 세대수는 몇 세대를 기준 삼습니까? 보니까 500세대를 기준으로 500세대 이상 미만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이면 5명 이상 9명이야. 500세대 미만이면 3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원을 선출하는 거죠. 법원들을. 그래서 1번에서 그 법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2번.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세대수 이상 미만에 따라 그와 같은 인원 내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면 선출된 자들 중에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2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뭐합니까? 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선거관리로 관련해서 위원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 용어만 잠깐 용어는 호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임명 지명하는 것은 뭐합니까? 호선입니다. 호선이라는 건 이 위원들, 그 세대수 그 규정 내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모여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걸 이거를 호선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호선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지명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상의해서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호선이라 해서 지문 2번 하고요. 3번은 2가지를 좀 주의해 놓으시고 2가지를 주의한다는 것은 세대수하고 세대수에 관한 규정하고 마지막 위촉할 수 있다 한 단지를 보니까 자, 500세대 이상인 공동택은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면 500세대 이상 그리고 위촉하여야 한다가 아니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은 위촉할 수도 있지만 위촉할 수 있다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이라는 질문하고 위촉할 수 있다 해서 3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 쭉 4번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5번 봅니다. 5번. 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회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뭘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이제 그래서 5번이요. 일단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말 그대로 필요한 모든 규정은 전부가 다 뭘로 정합니까? 관리규약입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법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모두가 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다 뭘로 정한다?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나머지는 밑에 4번, 5번, 6번, 7번 범죄 경조 조회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이 부분 하나 전체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전에 확인했었던 세대수 몇 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이면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여기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규정까지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우측에 입자대표인의 구성원 등의 교육에 대한 데서 8번 나와 있습니다. 법원들은. 자, 지문은 지금 그 교육, 입자대표인의 구성원 교육 볼까요? 여기 입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자대표인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성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성원은 누구를 말할까요? 동별 대표자죠. 그럼 일단 동별 대표자 교육이 필요합니까? 네. 가장 그럼 교육은 이 구성원 교육은 누가 실시권자가 돼서 합니까? 라고 이제 봤을 때 지문 첫 번째 9번에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다. 라고 해서 1번 나와 있고요. 자, 일단 문제 문항 번호 3번을 먼저 갑니다. 3번에 가죠. 자, 3번에 가면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 교육을 하라고 그랬는데 3번에 가보니까 입주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 교육을 입주자 등이 희망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과 3번 하나 정리하시고 조금 여기서 여러분이 자, 구성원 교육전으로 조금 한두 번 좀 더 봐주실 이 교육을 할 때 포함사항 어떤 사항을 포함해서 교육을 할 거냐. 그 포함사항은 밑에는 박스에 가보면 2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서부터 시옷, 시옷은 그냥 버린다 하더라도 최소 여러분이 기억에서부터 여러분이 기억에서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이 사항을 포함을 해서 구성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이 교육의 포함사항에서 시옷을 뺀 마지막 그 비읍의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까지 내서 여러분들이 최소 이거를 여기 최소 기억부터 비교하면 여러분이 이 포함사항 교육이란 것 정도 여러분이 구분해내실 수 있을 정도까지는 준비해 놓으실까. 여기서는 이제 구분할 수 있다. 기억에서부터 비읍까지 줬을 때 이 내용이 구성원 교육의 포함사항이다. 아니다 정도를 정리하는 걸로 좀 정리하죠. 자, 이제 4번에 관련 대통령조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시기에 관해서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 자, 그럼 교육 대상자에게 알리는 건 밑에 1번에 두 번째 끝부분에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린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몇 일 전까지 알리거나 공고하거나 알리게 돼 있다. 네, 10일 전, 그러니까 일주 하나 체크 받으시고, 자, 2번으로 갑니다. 알리거나 공고사항은 그냥 참조하시도록 하고, 2번으로 가면 교육에 관한 주기입니다. 주기는 매년 4시간 밑줄, 그리고 교육의 형태, 방법은 3번에 집합교육의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줄, 단서에 따른 관리가 가능하다. 무슨 교육을 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밑줄 해서 2번, 3번, 4번 건너서 5번으로 갑니다. 5번 이제 보시면 지금 수강 비용이죠. 이제 수강 비용이랑 교육비예요. 여기는 수강 비용. 자, 그럼 이 교육비는 어떻게 부담할 거냐? 수강 비용은 이와 같이 부담을 합니다. 이제 보니까 수강 비용 하나 잠깐 보면 문항에 지금 5번인가요? 네. 관련 수강 비용은 입자대표 회의 운영 경비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 인정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자, 수강 비용은 여기 입주자 대비 회의 운영 경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 여기는 이 구성원 교육을 누가 받고자 희망한다면 이 교육을 누가 받고자 희망한다고 그랬어요?
입주자 등이 그 교육을 받기 희망한다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뭐 할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입주대표회의 운영 경비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했을 때 이 구성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운영 이 수강 비용 즉 동별 대표자가 교육 대상자라면 그때는 어디서 그 비용을 부담한가요? 운영 경비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입주자 등이 희망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수강 비용을 누가? 입주자 등이 만약 희망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럼 이 운영 경비에 이 돈을 대줍니까? 아니요. 이 입주자 등이 만약 교육을 받고자 희망해서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이 관련 수강 비용은 여기 누가 부담합니까? 본인 부담이에요. 본인이란 건 입주자 등의 본인이 부담하는 거지 운영 경비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이제 가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관련 지문에서 5번이네요. 운영윤리계획 수강 비용 입주비위 운영 경비에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단서가 좀 빠졌는데 하나 확인하실 게 누가 입주자 등도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입주자 등이 교육 대상자 된다면 그 교육비는 누가 부담한다? 본인 부담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 좀 일단 추가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일단 운영 경비에 부담한다는 것은 입주대표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등 교육은 여기에서 부담을 하는데 입주자 등이 교육을 받거든 그때 누가 부담한다? 본인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는 이 경우는 반드시 운영 경비나 본인이 부담합니까? 네. 원칙은 운영 경비 본인이 부담한데 이 수강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 누가 지원하냐? 그래서 지문의 단서에 가보면 단서에 다만 시정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됐던 입주자 등을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부 또는 전부를 누가 지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까지 이제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성원에 관한 교육에 관한 내용, 내용은 복잡한 게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수고로움이 수반될 수 있는 건 그 중에서 포함상 여기만 좀 체크해서 여러분이 기억에서 비읍에 관한 사항이 구성원 교육의 포함사항이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으실까요? 자,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입니다. 자, 일단은 관리규약 10번 관리규약입니다. 자, 이제 관리규약에 이제 보시면 일단 지문의 1번은 지금 특별시장에서부터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갈까요? 지금 보시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특별자치도지사. 자, 여기는 영어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왜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일단 지문이 특별시장에서부터 특별자치도지사까지 주는 지문인데 이 지문으로서 문항 혹시 시험 보실 때 또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문제를 풀어보실 때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란 긴 지문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긴 지문을 줄여서 이거를 시도지사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문의 표현은 여러분이 이 시도지사란 표현 자체를 길게 이와 같은 특별시장의 특별자치도지사란 길게 줄 수도 있지만 대신 이거를 긴 지문 대신 이거를 줄여서 이거를 시도지사란 지문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좀 구분해 놓으세요. 그래서 근래는 짧은 시도지사란 지문을 주기도 하지만 또 길게 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과후 1과 방과후 2번의 표현이 같다는 걸 구분하시고 1번이나 2번 중에 두 개 중에 뭘 줘도 의미가 같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줄여서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등에 따라 자치도지사는 공동체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규약 준칙, 관리규약 준칙. 일단 여기는 그러면 관리규약 준칙. 자, 그럼 일단 이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는 정하는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합니까? 시도지사가 이 공동체 관리에 관한 기본이 준거라는 건 기준이에요. 기준이 되는 준칙을 정합니다. 준칙을 정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우측을 일단 먼저 갑니다. 우측에 들어가시면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규약 준칙을 여기에 참조해서 뭘 정합니까?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라고 그랬어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뭘 정합니까? 관리규약을 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관계. 그러면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면 이 정한 준칙을 참조해서 뭘 만드는 겁니까? 공동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 관리규약을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다시 좌측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자,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 시도지사가 정하는 이 관리규약 준칙에 보시면 이와 같은 포함사항이란 것은 이 관련 법령에서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이와 같은 다수의 사항을 포함해서 준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포함사항은 보니까 1번부터 기억본부터 쭉 해서 마지막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이제 바로 전 시간에 관련 법에 관한 개정을 일부 추가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경비원 등의 근로자를 괴롭히며 방지되거나 조치도 포함한다. 그래서 총 포함사항은 먼저 그 문항 번호를 좀 배제하고요. 이번 새로 신설된 교정까지 한다면 총에서 몇 가지 포함사항이 있냐면 총 29가지에서 총 29가지 내용, 거기 이제 부분에 하나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월 18일 개정 자료 보시면 좀 전에 잠깐 수업했던 부분 언급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신설된 부분 하나 포함해 총 몇 가지, 29가지를 포함해서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세요라고 해서 한번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29가지는 지금 당장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담는 단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포함하세요. 지금 보신 대로 29가지입니다. 29가지. 그래서 일단은 이 다수의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면 그걸 참조 관리규약을 정하게 되겠다. 이 관계정도 보시고, 여기는 포함사항은 여기는 당장은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거는 여러분 체크해 놓으셨다가, 또 아니면 지금 개정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든 둘 중 하나를 참조하시든 여러분이 포함사항은 일단 최소한 여러분 여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정리하고요. 자,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긴다는 건 페이지를 넘겨서 54페이지로 갈고 54페이지로 갑니다. 54페이지 보충학습란에 가보면 관련 절차를 지금 정리를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박스에서는 관리규약의 제정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일단 관리규약은 이 절차 하나 정리, 이 부분 봤었고요. 하나 더 절차입니다. 절차라는 건 세 가지 살펴볼게요. 일단 관리규약이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는 절차 관련 두 가지를 봐야 될 거고요. 제정이 된 관리규약이 뭐더라?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는 절차는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개정이 되는 절차 하나인데, 자, 그러면 제정이 되거나 일단 제정이라는 건 처음 만들어지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지는 절차는 두 가지를 정리할 거고,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절차는 제정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정이 됐던 관리규약을 뭐 할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죠. 개정해. 그러면 제정된 관리 규약을 뭐 하더라? 이 관리 규약을 뭐 하자? 개정, 바꾸자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여기 이제 29가지 중에 하나 잠깐 설명드렸던 신설된 게 뭐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경비원 등의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와 위반 시 조치사항도 이번에 이제 법령에 개정이 되면서 이 규정도 여기 포함을 시켜서 이제 29가지로 한 가지가 새로 신설이 된 게 경비원 등의 근로자 괴롭힘 방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 포함사항의 법에서 이 관련 규정을 포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비원 등의 근로자 관련 그 괴롭힘 방지나 조치 위반 시 조치사항을 집어넣으라고 그랬다. 그럼 이게 신설되게 되면은 이게 관리규약의 내용이 없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 규정을 관리규약에 포함시키려면 뭐 해야 돼? 관리규약이 개정이 돼야 돼. 개정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 여러분 보실 건지 보시면 그러면 요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보면 절차상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제정을 하거나 개정할 때 분명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꺼낸다. 제안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안했으면 그거를 보시고 나서 좋아요, 싫어요, 뭐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를 거쳐서 뭐 합니까? 관리규약은 제정이 되고 또 바뀌게 되는 절차를 볼 건데, 그러면 제정에 관련 두 가지 절차 관련해서 누가 제안하고 어떤 절차를, 개정도 마찬가지 어떤 절차를 거쳐 제안하고 동의를 거쳐서 관리규약의 개정되는 절차를 거치냐 해서 이걸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까요? 자, 이제 거기에 박스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박스에 가보시면 지금 1번입니다. 1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2번으로 갑니다. 이제 그 제정에 관한 좀 전에 제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정에 관한 절차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번입니다. 2번 볼까요? 자, 공동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 그렇죠? 공동주택이 분양돼서 최초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는 절차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제안은 누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분양 후 최초로 관리규약이 정할 때 제안, 사업주체, 동의,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2번 최초로 관리규약이 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정은 하나를 더 봅니다. 자, 3번을 건너서 4번으로 갑니다. 4번. 자, 4번은 자,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택이 동의 요건을 갖춰서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으로 전환이 되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환공동택이면 자 4번이 그 내용인데 자 누가 제안합니까? 그래서 관리인이 제안하고 동의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그래서 제정은 2번하고 4번. 2번은 분양 후 최초로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는 걸, 4번은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이 있어서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는 절차. 그러면 이 4번에서 확인하실 것은 누가 제안하고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제정이 되는지 해서 2번하고 4번 확인하시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 자, 5번은 보니까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권고 통지를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거쳐서 3조 각호의 방법을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3조 각호 방법이라고 해놓고 여기 교재에는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빠졌는데 일단 그럼 여기는 지금 절차는 두 가지는 봤죠. 최초로 제정이 되는 경우는 전환공동택에 제정이 되는 제한동의 절차를 확인했고, 개정이 되는 절차는 0으로만 처리했고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시냐면, 자, 교재 페이지 36페이지를 갑니다. 관련해서 여기는 페이지를 잠깐
계정 관련 페이지, 계정 관련 페이지를 36페이지로, 페이지 뒤쪽으로 넘겨보실까요? 넘겨봅니다. 자, 36페이지를 가면 지금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냐면 36페이지 가보시면 자, 상단의 1번에 공동택 관리 방법입니다. 이제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가 보면 입주자 등이 공동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가보니까 자, 공동택 관리 방법,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서 기업. 방법은 기업 또는 위원회 방법 중 하나를 통해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변경하는데 기업.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또 다른 방법 니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해서 지금 보신 대로 지금 방금 봤던 대로 여기 36페이지 여기는 뭘 봤으면 36페이지 봤던 건 뭘 봤어요? 지금 뭐 봤던 것은 관리 방법을 뭐 합니까? 결정이죠. 여기서 이제 결정이라는 건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관리 방법 결정이라는 것은 사업 주체 관리가 끝났을 때 관리 방법은 자치 관리로 결정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로 결정하는데 그 자치 위탁은 방금 봤던 기업 또는 니은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관리 방법을 뭐 하고자 할 때 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요. 그럼 변경이라는 것은 위탁에서 자치에서 위탁으로 관리 방법이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 지금 봤던 기업 또는 니은의 절차를 거쳐서 왜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관리규약 개정을 보다가 왜 갑자기 36으로 넘어와서 결정 변경을 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해당 요 페이지 여기 개정에 관한 해당 파트에서 그 절차를 설명을 해 놨으면 좀 거기서 마무리할 건데 현재 여기서 그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영어로만 처리했고 이 개정에 관한 절차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도 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빠져서 지금 여기 36페이지로 넘어와서 관리 방법 결정 변경의 절차를 정리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럼 결국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관리 방법을 결정 변경하는 절차나 뭐가 동일하다? 지금 방금 봤던 방금 보고자 하는 관리 규약을 뭐 하고자 하는 절차가 개정하는 이 절차가 뭐하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어버리면 이렇게 볼 수 있다. 묶는다는 건 보면 자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관리 방법을 변경하거나 관리 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결정, 변경, 개정의 절차가 모두가 다 동일한 둘 중에 하나의 절차를 거쳐서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 개정의 절차가 물론 여기서 교재에서 빠졌지만 하나 추가해서 36페이지에 관리 방법 결정 변경을 정리했다면 이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와 또 뭐가 동일하다?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시고 뭐가 같지 않아요. 결정 변경 무슨 절차가 같지 않습니까? 제정하고는 절차가 분명히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었으니까 대신 뭐랑 동일하다? 개정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이렇게 묶어서 가실 수도 있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에서 요 세 가지 묶어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러면 절차는 이제 정리했죠. 그러면 이 둘 하나 관련 제한 동의 절차 방금 여기 전체 마무리했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 관련 부분은 이거를 알리는 절차 있죠.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제정이 되는 두 가지 관련 개정에 대한 이거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알리는 방법은 세 개 묶어서 그냥 같이 처리해도 관계없어요. 묶어서 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다시 해당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려보죠. 다시 페이지 54페이지로 가볼까요? 54페이지로 갑니다. 54페이지 가시면 그 박스 보충학습란의 박스에 2번 밑에 3번을 갑니다. 3번. 자, 위 2의 경우란 것은 분양 후 최초로 관리계획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한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뭐 합니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그럼 일단 제한 내용 관련한 것을 알리는 방법은 뭐예요? 홈페이지에 제한 내용을 공고하고 추가적으로 뭐까지? 개별 통지까지 합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4번은 전환 공동택의 관리 규약 관련한 것도 세 번째 줄에 가면 방법에 따라 공고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5번 관리 규약 개정 관련한 것 첫 번째 끝부분에 공고 통지를 거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그냥 따로따로 갈 게 아니라 묶어버릴 수 있다. 뭐하고? 공고하고 개별 통지. 그래서 지금 방금 교재통을 확인했으니까 재정 관련 둘이나 개정 관련 이 부분은 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 뭐합니까? 개별 통지한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줘도 이 둘이나 하나를 포함해서 셋 중에 무엇을 줘도 알리는 방법은 뭐합니까? 공고하고 뭐까지 개별 통지한 이렇게 묶어버리면 됩니다. 부분들에서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가장 첫 번째 요 알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들 방금 봤던 제정이 되는 첫자는 꼭 두 가지 분양 후 최초 전환 공동택 그리고 개정에 관한 절차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세 가지 중에 개정에 관한 절차는 뭐랑 동일하다? 결정 변경 개정의 세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같이 묶어서 요거는 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꼭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절차는 세 가지 묶어 정리했습니다. 까지 정리하고요. 자, 11번에 관리주체 동의입니다. 관리주체 동의. 자, 관리주체 사전, 입주자 등이 사전 밑에 1번의 박스에 가보니까 기역에서부터 시효세에 해당되는 7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행위를 하기 전에 관리주체 동의를 얻고서 행위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주체 자, 동의사항은 박스에 들어가 보면 기역부터 쭉 해서 시효까지 관한 건데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7가지 동의사항은 여러분들 보시면 기역부터 쭉 해서 몇 가지를 사전 동의를 얻고 하게 되냐면 7가지 행위는 사전 동의를 얻고 하라고 그래요. 사전 동의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그 하나 지문을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하나 지문이란 것은 7가지 동의사항 중에 자, 하나만 확인하시면,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미음번입니다. 미음번 볼까요? 그래서 동의사항 중에 미음번 봅니다. 미음번은 지금 뭘 말하냐면, 보니까, 공동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입니다. 돌출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는 뭐 하세요? 입주자 등의 사전 동의, 누구 동의를 했습니까? 주체 동의를 얻고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요 미음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 외벽 또는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어컨 실외기요. 에어컨 실외기. 그럼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다 없다. 그 공동택의 공동택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보니 그 전유 부분에 거둔 입주자 등이 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없는 공동택에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발코니 바깥쪽에 샤시를 설치하고 실외기를 밖으로 매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공간이 없다면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 동의를 받고서 설치를 할 수 있죠. 근데 법상으로는 보면 이렇게 동의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공동택은 아무 의미 없는 규정이에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없는 공동택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 동의를 얻고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다는 공동 세대가 있을까요? 실무상에 또 현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지만 그러나 시험을 준비한 여러분 입장은 분명 절차상은 이와 같은 돌출물을 설치한다면 반드시 입주자 등의 사전 주체 동의를 얻고 설치하게 돼 있다. 현실은 정반대. 이미 들어가는 달아버리지만 그러나 시험을 지면 여러분 분명 이 설치한 행위는 동의를 얻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 동의사항이 하나 들어있는 부분하고요. 자, 관련해서 밑에 박스에 가보시면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자,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는 요 미음번과 관련한 문항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세대 안이라고 해요. 세대 안에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세대 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할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없다. 여기서는 말한 세대 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라는 건 뭘 말해요? 에어컨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고 또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법령상은 기준 시점이 이렇습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7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택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건물을 지을 때, 즉 사업계획 승인을 들어도 7년 이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들어올 때 그 사업주체가 설계도상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반영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뭐 안전상 미과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공동택을 건설을 할 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때 설계도상에 뭘 확보하게 되냐면 이 각 세대별 배기장치, 즉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이 설치 공간이 반영이 된 설계도서가 들어와야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말한 건 이 공간이 있다는 건 이 공간을 누가 마련해 줬어요? 사업주체가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 설계도상에 반영을 해서 건물과 일체형으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전의 공동택은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동의를 거쳐 설치한다는 거고 7년 이후, 시점은 보면 참조하시되 7년 이후부터는 설계도상에 반영을 해서 건물 일체형으로 여러분들이 앞베란다, 발코니 보시면 어떻게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이 된 공동택 보실 수 있죠. 그게 2007년도부터 그 사업계획 승인을 들어온 공동택에 한해서 공간을 확보하게끔 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사업주체가 그와 같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줄 다시 보죠.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 설치 공간을 법에서 이거를 법제화해서 이거를 공간을 사업주체가 하도록 이거를 법제화해서 설계도상에 반영을 해서 공간이 확보가 됐는데 또 이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돌출물을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없다면 동의 후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또 하겠다.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규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6가지 동의사항 1번부터 쭉 해서 첫 번째 기억부터 마지막 6가지 기억하시되 그 중에 미음번하고 꼭 연계해서 지금 동그라미 2번은 여기는 없는 경우라면 주체 동의를 얻어서 하지만 그 설치 공간을 사업주체가 설계도상에 반영을 해서 공간이 확보가 됐는데 또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없다면인데 있기 때문에 또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문항 2번 정리하시면서 7가지 동의사항 확인하시면서 여기는 미음하고 비읍번 좀 체크 정리를 보실까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층간소음의 방지입니다. 층간소음. 자, 층간소음을 보시면 12번에 일단 의미는 이렇습니다. 층간소음을 뭘 말하냐? 1번에 공동택 입주자 등은 공동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층간소음, 양가로 가보니까 세대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여기서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라는 건 뭘 포함한다?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을 하며 이하 뭐라 합니까? 층간소음이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층간소음에 관한 개념을 일단 정리하고 밑에 쭉 어떤 수치나 용어 확인하면 층간소음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기본 공동체 구조 특성상 위아래 옆집 위아래가 다 붙어 생활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저기 슬라브를 사이로 세대를 서로 옆집 위아래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901호 밑에가 801호일 거고요. 옆집이 902호가 될 거고 802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층간소음이라는 건 지금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901호에서 내려오는 것도 층간소음이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층간소음으로 보는 거예요. 옆집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게 층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층간소음 뭘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대각선상에 위치한 세대 간에 포함한다. 대각선상에 예를 들어서 901호에서 리모델링 공사래. 그럼 리모델링 공사한다면 이따 등등등등에 따라 뭐 드릴도 쓰고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쓸 거예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 과정에 발생하는 소음이 801호로 가고 902호도 가지만 어디로 더 갑니까? 그 소음이 이 바닥 슬라브나 이 슬라브로 또 어디로 갑니까? 802호까지 소음이 타고 내려가죠. 이 구조 특성상, 그렇죠? 대각선상 위치한, 즉 901호 발생한 소음이 어디를 타고 벽이나 바닥, 슬라브를 타고 802호까지 내려오는 것도 뭘로 보겠다? 층간소음으로 보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일단 그렇게 하나 봐두시고, 자 그러면 관련해서 자 문제가 발생했다. 네, 누가 출동합니까? 2번에 보니까 관리 주체가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2번 그리고 3번, 4번. 근데 관리 주체가 중간자를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면 외부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외부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4번. 주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서 조정 신청은 위원회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여기는 하나로 아니고 둘 중이란 것은 공동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명칭 하나 확인하고 둘 중에 하나의 위원회에 층간소음의 범위의 기준은 뭘로 정합니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 그래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하나 확인하시면서 그러면 도대체 층간소음은 뭘 층간소음이라 합니까? 층간소음은 뭐 위아래 옆집 대각선을 층간소음이라고 했는데 층간소음 크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눕니다. 밑에 보충학습 박스에 가보시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이다.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1번 직접 충격 소음, 2번 공기 전달 소음이다. 그래서 1번에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이다 해서 나와 있죠.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은 세대 안의 모든 개소에 다 적용을 해서 이걸 할 거냐? 그러면 공동택은 거주 자체가 힘들어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에서 이와 같은 개소에 발생된 이와 같은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빼겠다고 그랬어요. 어느 개소냐면 지문에 지금 박스 보충학습란의 두 번째 줄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제외.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용도에 설치된 세탁기에 세탁하려면 물을 받아야 급수. 세탁 끝나면 물을 버려요. 배수. 그래서 그 급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와 같은 세 가지 급배수까지 넣어버리게 되면 공동체 생활 자체가 힘들죠. 네, 물론 이런 뭐 층간이라든가 벽간에 어떤 소음 차단제를 넣기도 하겠지만 100% 막을 수는 없다 보니 이제 그와 같은 개수는 제외하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밑에 있는 박스표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층간소음은 두 가지였어요. 직접 충격 소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이다 관련해서 1번의 직접 충격 소음은 두 가지. 1분간의 등가 소음도, 최고 소음도, 5분간의 등가 소음도다. 그래서 그 측정에 관한 데시벨의 수치, 주간, 야간의 총 6가지 데시벨 수치가 나옵니다. 이 6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에 관한 건 지문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번에 일단은 시험에 연계해서 보셨어요. 시험에 출제하고 나온 부분들은 2번 2, 4, 5, 2, 4, 5하고 이 박스 표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관한 건 일단 보니 6가지 중에 어느 데시벨 수치를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쓰실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6개 데시벨 수치는 주간, 야간 6가지 어느 걸 쓰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부분들은. 자, 층간소음 정리하고요. 13번 간접흡연의 방지 등. 이제 물론 이제 공동대 층간소음만큼의 민원이 뭐 심각하진 아니하지만 간접흡연도 공동택의 세대 간의 어떤 민원의 어떤 민원의 어떤 불씨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 간접흡연에 대한 법적 어떤 직접적인 규정은 정하지 않고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좀 정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도 한번 쭉 가볍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뭘 말하냐면 전자적 방법 의사결정하는 그 개념만 되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워졌네요. 자, 관리규약을 개정해요. 관리규약을 개정한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을 개정해요. 그러면 개정한다는 거 분명히 누군가는 제안했을 거고 개정이 된 관리규약을 누군가는 뭐 해줘야 돼요? 동의. 그래서 그러면 관리규약 동의는 얼마가 돼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된 관리규약은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정된 관리규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등등등에 따라서 이 규정은 꼭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하필 그 개정에는 서면 동의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외국 출장을 가버려요. 그러면 외국 출장을 가버렸는데 그 기간하고 겹쳐서 외국에 출장을 갔다 나는 찬성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 가능하죠. 뭘 통해 한다는 겁니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한다는 뭐를 통해서?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를 통해서 장소에 구해되면 뭐만 된다면 인터넷이 그 공동체 인터넷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인터넷이 되는 장소라면 그 장소에 미국 출장 갔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인터넷이 되는 게스트 장소에서 해당 공동체 인터넷 구축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나는 찬성이요 반대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전자투표를 통해서 본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관련 부분의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을 한 장을 넘겨보시면 58페이지 상단에 관련 1번, 2번 여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한 게 뭘 말하더라? 전자투표를 통해서 나의 찬성, 반대를 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몇 가지를 보충학습에 수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6번의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에서 좀 쉬었다가 16번부터 진행하시도록 할게요.